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20년 10월 11일에 치러진 전산회계 1급 92회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기 전에 자, 출제 범위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출제 범위는 보시는 것처럼 회계 기본 원리 쪽에서 재무제표 원칙 쪽에 문제가 하나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고요. 유동자산 쪽에 유가증권 평가 관련된 계산 문제 살짝 복잡한 거 그러나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한 문제와 재고자산 관련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었고요. 비유동자산 쪽에서 유형자산 취득 계산하는 문제 간단한 계산 문제이고요. 감가상각 계산 문제가 출제가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채 쪽에서 사채가 거의 전산세무 2급 수준으로 출제가 되어서 조금 난도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 또한 출제가 되어서 부채 쪽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손익계산서의 수익 인식 관련 문제 살짝 난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원가 쪽에서는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원가의 종류 묻는 문제, 평이한 문제 한 문제와 원가 계산 쪽에 개념 묻는 문제 하나와 조금 복잡한 계산 문제 하나가 출제가 되었고요. 보조 부분이 원가 배분 계산 문제가 오랜만에 출제가 되어서 조금 난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암기해야 될 것들이 일부 출제가 되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려운 문제가 한 너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평소보다 훨씬 체감 난도가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전문가인 회계사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나 안 되나 그 원리를 제대로 알고 공부를 했더라면 사실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데 많은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이 사실 정답을 고르는 요령 위주의 공부하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난도 있는 문제가 나오면 실제 시험장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떨어지겠죠. 기왕 공부하시는 거 한 달 정도 시간을 좀 더 잡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 실무에서 이 자격증을 쓸 일이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원리에 치중한 그런 학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회계 원리 부분 문제와 부가가치세 원가회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회계 원리 부분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다음 중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문제가 이제 수익 관련된 문제예요. 비용 관련된 원리 문제이죠. 관련 수익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기간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을 하여 비용에 인식한다. 원래 여러분 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이란 말은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쓰는 용어인 거거든요. 살짝 아무튼 헷갈립니다. 넘어가 볼게요. 수익은 특정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이렇게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이런 게 회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거는 법인세 쪽에서 나온 용어인 건데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되게 난도가 있는 문제로 느껴지는 겁니다. 잘 따져볼게요. 일반적으로 수익은 매출이죠. 영업에서 수익도 수익입니다. 회사에 들어오는 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회사에는 돈이 매출을 하거나 영업의 수익으로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자, 대표적인 게 출자예요. 말을 바꾸면 증자. 출자 증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주주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차변의 현금 또는 보통 예금,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늘어나는 돈이 들어오면 여러분 얘는 수익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이건 수익이 아니에요. 그냥 회사의 주인이 돈을 낸 거지 이건 수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분 참여자 어려운 말이지만 주주예요. 그냥 출연 말을 바꾸면 그냥 증자죠. 이런 식으로 들은 건 수익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빼는 거다. 이건 맞는 얘기인 겁니다. 정답이 아닌 거죠.
자, 용어가 좀 어렵지만 그 용어를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어렵지 않은 그런 지문이었고요. 수익이란 기업 실체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현금이나 보통 예금이 들어오니까 자산이 증가하잖아요. 자산의 유입인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 들어오는 대신에 부채가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채의 감소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자,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돈이 늘어나는 거 이게 일반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채가 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정답이 아닙니다.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때 인식한다. 매출을 잡으려면은요, 자, 그 자산이 증가, 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미래의 경제 효익, 미래에 내가 받을 돈이 증가하고 얘를 특정할 수 있을 때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인 거죠. 그러면 1번이 틀린 말인가 봐요. 자, 따라서 비용이란 건요,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파악되는 건 직접적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라든지, 사실 원가 쪽에서 나올 이야기인데요. 공장장의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의 임대료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임차료죠? 임차료 같은 것들은요, 특정 어떤 거랑 딱 매칭이 안 돼요. 이번에 물품을 10개를 팔았는데 이 10개랑 매칭이 안 됩니다. 그냥 만들어진 전체에 배부를 해야 되는 거죠. 배부. 그래서 이 배부는요, 간접 비용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수익을 잡을 때는 직접비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간접비도 같이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어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조금 평소에 나왔던 문제하고는 조금 이 표현 자체가 틀리고 약간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이 문제를 보는 분들은 조금 체감 난도를 느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주식 관련된 문제인데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된 주세무의 주식을 2019년도에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주회계의 2020년도 손익계산서상 인식할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은 각각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지금 단기 시대차익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주식이 무슨 주식이라는 겁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거죠. 취득은 언제 한 겁니까? 2019에 취득해서 2020년도 요거에 대한 걸 질문하는 거죠. 지금 취득은 2019년도 한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주세무 주식 1000주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주식의 공정가치가, 자, 시가를 말하는 거죠. 시가가 주당 5,000원이었대요. 여러분,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요, 이 당시에 재무제표 12월 말자로 만들 때 시가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르는 금액은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내리는 금액은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로. 그러니까 장부에 얼마가 올라 있을까요? 딱 1000주 곱하기 5,000원. 500만 원이 인식이 돼 있었겠죠. 그런데 2020년도 이때 넘어와가지고요, 10월 12일자에 주세무의 주식 500주를 주당 4,900원에 처분했대요. 500주를 얼마에 처분한 겁니까? 4,900원에. 얼마짜리로 돼 있었습니까? 5,000원짜리로 돼 있는 주식을 4,900원에 팔았으니까 주당 얼마를 미친 거예요? 100원을 미쳤죠? 100원을 미쳤으니까 500주니까 100원을 곱하면 여기서, 자, 5만 원에 처분 이익이 생겨요, 처분 손실이 생겨요. 이게 장부가고 이게 취득가니, 이게 매각가니까 매가, 이게 장부가. 처분 손실이 생겼죠. 정확한 용어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겠죠. 자,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월 30일이 된 거죠. 연말이 된 거죠. 그럼 1000주에서 500주 팔았으니까 몇 주가 남았을까요? 500주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 5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정가치가 5,100원으로 오른 거예요. 팔린 건 팔린 거로 끝난 거고요. 작년도 연말에 요거가 주당 5,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5,100원으로 오른 거죠. 얼마가 오른 겁니까? 100원이 올랐죠. 100원만큼 올랐기 때문에 500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계산할 것도 없네요. 뭐 5만 원인가요? 5천 원인가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100주 곱하기 500주. 100원 곱하기 500주. 5만 원이죠? 5만 원만큼 금액이 증가해야 되는데 여러분 얘는 처분이익이에요? 평가이익이에요? 평가이익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뭘 묻고 있는 거냐면 단기매매 증권이니까 요거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묻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죠? 얼마입니까? 5만 원. 자,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이죠? 얼마입니까? 5만 원. 그래서 각각 금액이 다 5만 원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의 문제가 무지하게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모르고 전산회계 1급 시험 보러 가면 안 되겠죠?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재고자산 관련된 문제이고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되려면 이게 자체가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얘는 판매용으로 갖고 있는 겁니까? 판매용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공장 이전 목적으로 보유 중인 토지. 여러분, 공장을 이전해 가려고 한 토지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공장으로 쓸 거니까 얘는 유형자산이니까 재고자산이 아니겠죠? 정답이 아니에요.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 여러분, 이 상품은 왜 갖고 있는 겁니까? 이용 목적이에요? 판매 목적이에요? 판매 목적이죠? 정답이 2번인 거죠. 확인해 볼게요.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장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갖고 있는 유가증권. 이 유가증권은 판매용이에요? 투자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이죠. 얘는 아닙니다. 얘는 재고자산이 아닌 거죠.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오히려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자,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 이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건물. 이 건물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이용 목적이니까 이것도 재고자산이 아닌 거죠? 정답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원리에 해당하는 문제인 거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를 묻는 문제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형자산이 됐던 재고자산이 됐던 취득 원가를 계산할 때는 원래 물건값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부수 비용을 다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계 구입가 5천만 원, 이거 포함 당연히 시키겠죠. 오케이. 기계 구입 시의 운송 비용, 부수 비용이죠. 당연히 포함시키는 겁니다. 기계 설치 시운전비, 당연히 기계 사용에 필요한 돈이에요. 포함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5,250만 원이죠. 따라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5,250보다 작은 요 금액은 포함시키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마지막이 이 기계 사용을 위한 직원들의 교육비예요.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직원 교육비가 지금까지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고요, 이해해서 원리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풀면 되느냐? 자, 정답은 그래 둘 중에 하나니까 찍어도 되긴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취득원가로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하기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들이에요. 그러면 기계 사용을 위한 직원의 교육이란 거는 사용할 수 있게 딱 설치를 끝내고 교육을 할까요? 아니면 이 교육을 해야 설치가 될까요?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끝나고 이미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 직원들이 얘를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취득 후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냥 교육훈련비라고 해서 별도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거지, 취득원가에 가산시키면 얘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00만 원을 제외한 5,250만 원만 넣는 게 맞아요. 그럼 다시 이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암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더 쉽게 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회계 부분 문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제표의 종류에 해당하는 문제를 묻는 아주 쉬운,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재무제표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눈에 보이는 건 4가지죠.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자, 손익계산서. 세 번째, 자본변동표. 네 번째, 현금흐름표.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표 같진 않지만 이 표들의 세부 항목을 알려준 주석까지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치산표는
결산의 과정에서 나오는 그냥 이용되는 시험 삼아 계산하기 위한 표일 뿐이지 정식 재무제표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수준 아주 쉬운 문제죠.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재무제표상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는 거래는 그랬습니다. 차감.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죠. 기계장치 얼마. 자, 기계장치의 감가, 상각, 누계액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순액이 표시되게 장부에다가 재무제표에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차감 항목이라고 표현을 해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계장치 같은 유형자산의 차감 항목이지요. 자, 대손충당금은요. 외상매출금, 받으러금의 차감 항목이지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개는 지울 거예요. 모르시면 1과 4 중에 찍으면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란 거는 어디에서 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별도로 부채로 잡히는 겁니까? 퇴충은 실제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매년 발생한 그 줄 퇴직금의 의무를 그냥 부채로 쌓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프로그램 불러다가 한번 조회해 보시면은요. 자, 별도로 무슨 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시험장에서 K래 재무제표 아무거나 불러다가 시험장에서 재무제표 불러다가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 4번은 일반적으로 자료가 없을 거예요. 이건 다 일반적으로 입력 안 합니다. 두 개 보일 거 아닙니까? 얘 보세요. 빼지 않고 얘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차감 항목이 아니에요. 얘는 뭐냐? 재고자산의 평가 쪽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얘는 전산회계 1급 수준을 좀 넘어가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얘는 뭐다? 재고자산 평가해서 시가가 떨어지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잡아요. 그래서 얘를 매출 원가로 집어넣어요. 근데 그 상품이든 제품이든 그걸 바로 떠는 게 아니라 마치 이 누계액처럼 이 충당금처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잡아서 요게 재고자산으로 바뀌는 거죠. 요게 충당금으로 바뀌어서 차감 항목으로 표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얘도 그래서 차감 항목이에요. 다 원리를 공부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자,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오랜만에 사채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조금 난도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사채의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됐는데 여기는 좀 더 깊이를 더 넘어가서 전산세무 2급 수준 나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사채를 공부 제대로 안 한 분들이시라면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패스하는 게 시험장에서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될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걸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할인 발행의 경우에 사채의 이자는 매년 감소한다. 자, 사채에는 크게 액면 발행이 있고 할증 발행이 있고 할인 발행이 있죠. 먼저 할인 발행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겁니다. 사채가 있는데요. 액면이 1억이에요. 근데 이게 5%밖에 이자를 안 줘요. 근데 시장에서 얘가 10%의 시장 이자 1위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시장 가서 10% 이자를 받겠습니까? 이 사채 투자해서 5%만 받겠습니까? 당연히 시장에 가야지 더 많은 이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발행한 회사는 이거를 1억에 발행하면 안 돼요. 더 싸게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를 9,800만 원에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부채 부분에 표시를 해서 보면 사채라는 금액은 나중에 1억을 갚아야 되는 거죠. 만기되면 1억을 줍니다. 그런데 실제 나한테 들어온 돈은 얼마밖에 안 들어왔느냐? 9,800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200만 원이 덜 들은 걸 표시를 하는데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불러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거죠. 자, 반대로 할증 발행은 뭐냐? 거꾸로입니다. 이게 액면이 1억인데 내가 10% 이자를 주는데 시장에서는 5%밖에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1억을 들고 이 회사에 10% 투자하러 오겠습니까? 여기다가 5% 받고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회사로 오겠죠. 그러면 이 회사는 나중에 1억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1억만 받지를 않고요. 1억에 플러스해서 1억 200만 원을 받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얼마를 갚습니까? 1억만 갚아요. 그러니까 실제 갚을 사채 금액은 그냥 1억으로 들어가요. 똑같이. 이해하고.
그런데 여기다가 뭘 하는 거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더하는 거죠. 얼마를? 200만 원을. 그래서 발행하자마자는 내가 받은 돈이 9,800밖에 안 되니까 부채 손장부가가 9,800으로 표시가 되지만 할증 발행은 내가 1억 200을 받았잖아요. 그랬다가 1억 200 표시를 했다가 이 금액 할인 발행 차금과 이 금액 할증 발행 차금을 매년 뭐 하는 겁니까? 만기까지 상각을 해 나가는데 얘를 무슨 방법 처리하는 겁니까? 기업회계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에 할인 발행하면 이 위의 경우죠. 사채 이자는 매년 감소한다. 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자 비용을 실제 지급할 때는요, 이자 비용이 얼마 있을 거고요. 현금의 이자를 주겠죠? 자, 액면 이자를 제가 500이라 그랬으니까 할인 발행의 경우에 이자가 500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요 200만 원은 없어져요. 자, 생각해서 나중에 이 회사가 1억을 갚아야 돼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 얘는 내가 이자를 좀밖에 안 주기 때문에 시장에 비해서 투자자가 손해를 보니까 그 채권자들한테 보상해주기 위해서 덜 받았다가 이거 나중에 더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상각해서 상각 비용만큼을 이자 비용에 가산하게 되어 있어요. 얘를 분계 표시를 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여기다 금액을 더 떨어가지고 얘를 500만 원보다 더 크게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상각액이 매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년 차에는 500 더하기 1년차 상각액, 2년 차에는 500 더하기 2년차 상각액, 3년 차에는 500 더하기 3년차 상각액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데 상각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이자 비용 전체 금액은 매년 증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매년 감소한단 말이 틀린 말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4번을 볼게요.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자, 1번과 4번이 거의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인 거죠. 정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을 하면 요 200에 대한 상각액, 요 200에 대한 상각액이 매년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증 발행인 경우에도 이 차금 상각액이 증가하거든요. 이것도 맞는 말인 겁니다. 따라서 할인 발행의 경우에 이 금액이 증가하니까 원래 액면이자 500만 원에다가 이걸 더하는 거니까 매년 이자 비용이 증가하겠죠. 총 금액이. 그런 구조예요. 자, 또 하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경우에는 사채 액면가액에 부과한 형식이다. 할증 발행하면 사채 1억 표시하고 더하게 돼 있죠. 부과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2번은 굉장히 쉬운 거라서 공부를 기본 개념만 알아도 2번은 지울 수 있는데 1번, 3번, 4번이 어렵기 때문에 사채를 공부를 제대로 안 한 분들은 찍고 넘어가도 되고요. 공부 좀 한 분들이라면 1번과 4번이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채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감가상각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1기 회계기간 1월부터 12월까지 중 10월 1일에 내역연수 5년, 잔존가치 100만 원이 기계장치를 500만 원에 매입했다. 기계장치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50만 원을 지출했다. 동기계에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정액법 상각한다. 원가 모형이란 말의 의미는 재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무슨 방법이래요? 정액법. 제일 쉬운 방법이지요. 1기 회계기간에 계산될 감가상각비로 맞는 것은 월하상각하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산회계 1급에서 월할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액법 어렵지 않습니다. 자, 취득원가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만 원. 취득원가가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예. 500만 원을 취득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함정이 있어요. 여기 취득 부대 비용으로 지출된 50만 원도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산을 해야죠. 이 50만 원까지. 50만 원까지. 따라서 여러분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요. 취득가액은 5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취득가액 550만 원에서 정액법은 잔존가치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잔존가치 얼마예요? 100만 원을 집어넣는 거죠. 이거를 몇 년 동안 감가상각하는 겁니까? 5년이죠. 자, 5년이니까
5분의 1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 550에 100을 빼면, 자, 550에 100을 빼면 450이 될 거고요. 얘를 5로 나누면 이 금액이 9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90만 원은 이게 몇 개월치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1년치가 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1년치가 9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10월 달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치가 되는 거죠. 90만 원이 1년치가 되는 건데 이게 12개월치인데 이 중에 10월, 11월, 12월 3개월치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 한번 해보면 자, 90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3이니까 이 3개월치에 대해서는 22만 5천 원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살짝 어려워 보일 수 있긴 하지만요. 여기서 두 단계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취득부대 비용 집어넣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월할 계산하는 거 하나,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자, 여러분 요거는 지금까지 나온 출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이게 처음 출제됐다고 치더라도 원리만 아시면 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원리에 대한 문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강의에서 바로 이어서 원가 회계와 부가가치세 부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